SNS를 통해서 뭐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접 시장이 돼서 어떤 의료원을 세우겠다 이런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다음 대권이 아니라도 그 이후에 긴 것들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어떤 의료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라던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역시 관심은 그거겠죠. 근데 아까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린 말씀 대체적으로 다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활력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결혼하지 말아야지 또는 애 낳지 말아야지 꽤 많을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기존 세대보다 기성 세대들보다도 더 희망이 없다, 더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한 시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잠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기성세대도 우리 자식들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게 됐고 자식 세대들도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아질 자신이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체제 말적 현상,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기회와 자원이 독점됐다. 의무와 책임은 그 독점한 자들은 별로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 기회와 자원이 독점된 이 불평등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근데 이 불평등함, 소위 기득권자들의 탐욕, 지나친 탐욕, 이게 마지막 영역인 의료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자본이 많은 영역을 다 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했어요.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죠. 앞으로 사람들의 사는 생존 기간이 길어질 거고, 이 진료, 치료, 의료 영역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 있습니다. 생산력, 지금은 필요한 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거든요. 필요한 건 얼마든지. 생산력 과잉의 시대.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죠. 다 기계화되고, 정보화되고, 이제 인공지능까지.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은 전문가 영역에 있어서 쉽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대체할 수는 없는데 그럼 결국은 계열화되겠죠. 이렇게 수직 계열화되겠죠. 지금까지는 의료인들은 대개는 되게 독립화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각자 뭐 개원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촘촘하게 수직화되겠죠. 이렇게 물리고. 여기 수직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네에 슈퍼마켓이 옛날에 우리 따로따로 있었죠. 따로따로. 근데 지금은 다 슈퍼마켓이 무슨 편의점이라는 데로 싹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수직화되죠. 심하게는 매출의 수익의 65% 정도를 주고 자기는 35%만 받고 명목은 자기 점주인데 실제로 고용되어 있는 이게 또 많아진다고 합니다. 의료계도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큰 흐름이 있죠. 그 흐름에는 온갖 영역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좀 더 유명하고 자본력 갖추고 시설 좋은 쪽이 전국을 상대로 이렇게 원격 진료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 의료라고 하는 게 전문가적 영역이라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거하고 어디 사진 찍어가지고 저 멀리서 오늘 자료가 같습니까? 똑같은 증상도 얼굴 보고 다를 수 있잖아요.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문성을 사실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의료의 전문성을 침해하게 되거나 대면 진료라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의료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받지만 보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냐? 아니면 보수는 보수일 뿐이고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냐? 어떤 게 주냐? 여기서 좀 다르잖아, 그죠? 근데 점점 이게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의료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서 벌어진 현상이고 그 중에서 의료계가 어쩌면 마지막 남아있는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강도는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왜냐면 이미 다른 데 다 당했어요. 이미 다 당했어. 다 거의 정리됐어요. 근데 여러분 영역만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의료 환경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의료 환경은 정말로 엄청나게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의료 정책 전문가도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기본적인 추세가 과연 바람직하냐, 효율과 경쟁이 과연 절대적이냐, 저는 공정과 협조가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좀 비효율적이면 어떻습니까? 좀 특정 소득 돈 좀 덜 벌면 어때요? 다 같이 살 수 있어야죠. 우리가 집안에 5형제가 있다. 5형제가 있는데 우리 집안 전체로 봤을 때 이 큰아들한테 몰빵해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그냥 거지처럼 자기 만들고 큰아들한테 몰빵을 해서 그 집안 전체에 부관들한테 나머지 네 집이 다 거지가 됐다. 그게 좋은지. 절대 빈곤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삶이 만들어진 상태라면
공평하게 같이 어우러 사는 가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는 것보다는 첫째가 그냥 몰빵해 가지고 혼자 다 하고 혼자 많이 가는 게 훨씬 더 나아.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치의 전환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냥 세상이 가는 길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존하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의료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기득권 그룹에 가깝긴 하지만 그 내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극소수를 빼고는 아마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생각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제가 자세히 얘기는 못해서 미안합니다. 또, 네, 왼쪽에 우리 남학생. 또 저기 저 학생 갖다 주세요. 거의 끝나가네. 50분만 하라고 그래서. 네, 저는 차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또 17년째 성남시에 거주 중인 성남시. 아, 감사합니다. 한 뵙겠지? 감사합니다. 네. 청년배당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내년에 완공되는 성남 의료원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의료의 꼭 적절한 분배와 또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서 건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의료기관이 타 의료병과 조금 차별화된 시스템을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뭐 원장님도 와 계시고 근데 단적인 예를 든다면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국가의 제1 의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일 큰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외국의 침략이죠. 국경이 허물어지는 거. 두 번째 재난, 세 번째 질병 이런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대요. 그죠? 네, 통계적으로. 근데 이 질병은 근데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평소에는 안전하더라도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방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을 1년에 41조를 써요. 잘 몰랐죠? 41조. 엄청난 돈입니다. 계산이 안 나면 동그라미 몇 개가 씌워보세요. 일단.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얼마인지. 하여튼 41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 10% 조금 넘게 쓰죠. 근데 질병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아니, 이 체크하는 그 검사관이라든가 뭐 검역관? 뭐 그게 없대. 몇 명밖에 없대요. 심지어 전국에 음압병상,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 환자들을 수용을 했을 때 바깥으로 세균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압, 압력이 상태인 병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메르스 사태 당시에 99개가 밖에 없었대요. 전국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반 병실을 막 바꾸는데 잘 안 되잖아요. 격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캠핑카 있죠. 캠핑카를 사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죠. 자치단체 중에 그 빙자에서 캠핑카 사는 곳이 꽤 많습니다. 나도 한번 살까 그러다가 알았어요. 이번에 서울대병원 뭐 이런 데 몇 군데 있어요. 보건소. 한 보건소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미 성남시 의료원은 그때 당시로는 32개인데 최근에 그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좀 줄어들더만요. 26개의 음압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공의료가 할 일이죠. 그 제가 작년에 제일 황당한 장면이 뭐냐면 대통령이 삼성의료원 원장을 불러다 야단 친 거예요. 그 왜 야단을 칩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야말로 질병,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병원장 책임이에요. 세금을 집행하는 국가의 책임이죠. 물론 뭐 그 행정적인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들한테 삼성의료원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야단쳐버린 거죠.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영업활동에 주력해야 될 민간병원한테 공공적 의무를 이행하다고 야단치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전도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성남시 의료원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음압병상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가까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성남시 의료원의 공공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주로는 민간 영역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어려워하는 뭐 뇌혈관, 심혈관 뭐 주로 이런 거, 또 뭐지 코스피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우리는 주력하는 거죠. 민간 그 영역과 우리 공공의료 영역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저 위에서 뭐 그런 걸 자꾸 듣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겠지만 그만하라 그 말이겠죠? 그런 거예요? 아, 그렇대. 자, 여러분, 정확하게 50분이 됐어요. 혹시 이제 저한테 질문이 있거나 하면, 저도 한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한 2시간 내에 할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왜 인기가 있는지, 성남시가 왜 사람들 이사 오고 싶어 하는지, 성남시는 어떻게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고도 되게 멀쩡한지, 왜 대한민국 정치사의 어떤 기초단체장, 변방의 장수가 소위 대선 후보로까지 언급되는지 등 한번 반자랑삼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여러분들 혹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쪽지 주시면 제가 그걸 다 봅니다.
다 보고 답도해요. 도대체 너무 많이 와 죽겠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악착까지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제가 이 강연한다니까 이 집행부에서 항의 많이 받았죠. 제가 다 봤어요. 그거. 왜 이재명이 같은 인간을 불렀냐? 이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들 많이 봐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그 속에 있어야 되니까. 세상은 앞으로 엘리트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게서 보면 대중 중심의 사회로 바뀝니다. 대중이 그냥 집단 지성을 통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대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저는 그게 믿기 때문에 쪽지 좀 주시고요. 제가 학술적인 얘기는 묻지 말아주시고 시간 안 끝낸다고 성질을 나까지 먹어요. 저희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재명을 만났던 그래서 내가 했던 얘기 중에 한 토막이라도 기억해 주신다면 큰 영광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